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듣는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다 지나간 일을 굳이 꺼내는 게 잘하는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제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사연을 누군가에겐 꼭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운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첫 결혼은 3년 만에 끝났고 그 직후에 부모님마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거든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런 저에게 몇 해 전 다시 한번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설렘으로 들뜬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그 만남이 제 인생에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럼 지금부터 자칫하면 끔찍한 결말로 끝맺을 뻔한 제 인생에 기막힌 반전을 맞게 된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이가 갈리는 그 사건의 시작은 회사 선배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어요. 은지야, 너 남자 한번 만나볼래?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은 저는 그냥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30 훌쩍 넘은 돌싱이 무슨 소개팅이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선배는 진지한 표정으로 재차 권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 아니야. 우리 남편 고향 친구인데 몇 년 전에 상처했거든. 아이도 없이 살다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었대. 착하고 성실하고 어머니랑 꽤 큰 한정식집을 운영하면서 묵묵히 사는 사람이야. 나도 두어 번 봐서 아는데 사람 인성 괜찮은 것 같더라고. 남자가 상처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졌어요. 저처럼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면 제 상처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선배 언니는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부모님까지 잃었다는 것, 이 세상에 의지할 가족 하나 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도요. 선배는 진심으로 그 남자가 아깝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너처럼 힘든 시간 보내서 그런지 네 얘기에 관심을 보이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내가 어쩌다 네 얘기를 꺼냈거든. 선배 말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저 말고 다른 돌싱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만남은 종로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만난 남자는 사진보다 훨씬 온순해 보이는 인상이더군요.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특히 웃는 얼굴이 참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남자는 진지한 얼굴로 이런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전 아내를 잃고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곁에 안 계셨다면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은주 씨는 한꺼번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감히 그 마음을 짐작하기도 어렵네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매서운 바람이 부는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저에게 누군가가 외투를 입혀주고 꼭 안아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술술하게 됐어요. 장례식장에서도 혼자 상주였다는 얘기를 할 때는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죠. 남자는 그런 저에게 조용히 티슈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셨다니 대단하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회사 생활 잘하고 계신 걸 보면 부모님이 안심하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퇴근 후에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걷기도 했네요. 남자는 늘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죠. 은주씨, 저는 은주씨가 참 편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가. 남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6개월쯤 지나며 남자와 저는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사이가 되었고 이런 말까지 오가게 됐죠. 은지야, 우리 어머니 한번 안 만나볼래? 어머니가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 뭐? 재호씨 어머니를? 저는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맘때 저는 재호씨가 없는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 재호씨, 나도 어머님 만나 뵙고 싶어. 예비 시어머니는 재호씨와 함께 꽤 규모가 있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죠.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따로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 첫인사를 그 식당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또 성의 없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옅은 분홍빛의 자켓을 걸쳤어요. 무난하지만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죠.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해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재호씨가 절 발견하고 환하게 웃더군요. 은재 왔어? 너 긴장했구나. 조금. 솔직히 조금이 아니라 많이 긴장됐어요.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요. 재호씨가 그런 제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야. 재호씨의 따뜻한 온기 덕분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던 저는 홀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 한 명과 눈이 마주치고 멈칫했어요. 무척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골똘히 생각하다 종업원의 정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고등학교 동창 수연이었어요. 20년 가까이 못 만났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저와 같은 반이었던 수연인 당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복도 선배들한테 물려받아 낡은 걸 입고 수학여행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수연이를 몇몇 애들이 가난뱅이 냄새가 난다며 괴롭혔어요. 반 친구들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함부로 끼어들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갈까봐 꺼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반 애들이 수연이한테 신발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반에서 제일 잘 사는 집 애가 새로 산 비싼 운동화가 없어졌다며 반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하지만 신발장 어딜 찾아봐도 운동화가 나타나지 않자 갑자기 분위기가 수연이를 의심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누군가 수연이가 그 신발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다고 한 겁니다. 수연이는 울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수연이를 따로 불러 혹시 가져가지 않았냐고 묻기까지 했으니까요.
신발을 잃어버린 애는 수연이를 당장 퇴학시켜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선생님, 전 저런 도둑년하고 같이 공부 못해요.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을 해요? 쟤는 원래 성품이 못돼 먹었다고요. 퇴학시켜주세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 모셔올 거예요. 바로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아침에 우연히 학교 뒤쪽 쓰레기장에 새 운동화가 버려져 있는 걸 본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는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수연이가 도둑으로 몰리는 걸 보고 그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아니야, 수연이가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 제가 아침에 쓰레기장에 버려진 새 운동화를 본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당황한 선생님이 쓰레기장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그 아이의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수연이를 괴롭히던 애들이 일부러 운동화를 몰래 가져가 버려놓고 수연이한테 누명을 씌운 거였죠. 그날 수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은지야, 고마워. 내가 이 은인 평생 잊지 않을게. 언젠가는 꼭 보답할 거야. 보답은 무슨. 난 그냥 본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아니야. 나도 애들이 나 싫어하는 거 알아. 그래서 다들 내 일엔 엮이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 운동화 버려진 거 너만 본 게 아닐지도 몰라.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입 다물고 있었을 텐데 넌 용기 있게 나서준 거잖아. 그 뒤로 저와 수연이는 꽤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해에 반이 달라지고 또 졸업까지 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된 거죠. 졸업 후에 가끔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긴 했지만 아무도 수연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긴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그 식당에서 갑자기 수연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었지만 너무나 반갑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물었죠. 혹시 수연이? 하지만 그 순간 상대가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히 저와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저를 못 본 것처럼 시선을 피하더니 황급히 주방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춤거렸어요. 뭐지? 분명히 수연이도 나를 봤는데...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나를 못 알아본 건가? 아니,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수연이가 나를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짐작하게 됐어요. 아, 여기서 일하는 게 창피한가 보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걸 동창한테 들킨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아, 내가 눈치가 없었나 봐.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수연이 집이 어려웠던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당연히 저도 모른 척 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마음먹고 있는데 안쪽에서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재호 왔구나. 저분이 은주씨? 고개를 돌려보니 단정한 인상의 장년 여자분이 저를 바라보며 웃고 계셨어요. 파마머리에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웃는 얼굴이 푸근해 보이시더군요. 저는 얼른 자세를 고치며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자 예비씨 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죠. 아이고 예뻐라. 재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서 들어와요. 시어머니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으로 저를 방으로 이끄셨어요. 재호 씨와 외모뿐 아니라 친절함까지 닮으신 것 같아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식당은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한산했고 저는 가장 안쪽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갔어요. 잠시 후 찌개에 불고기, 생선, 나물 반찬 몇 가지와 잡채까지 깔끔한 한식상이 차려졌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준비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많이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유,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소리야. 그럼 그럴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잠시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리게 해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음식이 다 나오자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주로 재호 씨 얘기를 하셨죠. 어릴 때 얼마나 착했는지, 아버지 일찍 여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다 전처가 사고로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말씀하실 때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신지 살짝 눈시울까지 붉히시더라고요. 그 애가 사고로 갔을 때 재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밥도 못 먹고 몇 달을 앓았어. 내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다니까. 그 안타까운 목소리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은주 씨가 나한텐 정말 은인같이 귀한 사람이야. 우리 재호 잘 부탁해.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저희 두 사람의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재호 씨가 흐뭇한 표정으로 웃자 저도 행복했습니다. 헌데 이 밥을 먹는 동안 전 계속 방에 음식을 가져다 주고 빈 그릇을 치워주는 수연이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면서도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철저하게 피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저에게 은혜까지 갚겠다고 하던 친구인데 반갑게 인사 한마디 못하는 게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수연이한테도 사정이 있겠지. 내가 괜히 아는 척하면 난처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수연이가 그토록 저를 외면한 게 단순히 창피해서가 아니라 다 저를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비씨 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제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말에는 오히려 안쓰럽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기까지 하셨죠. 아이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나를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혼녀에다 부모도 없는 저를 흠잡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이었죠. 세상 사람들 생각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돌싱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했겠지 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작 저는 전 남편의 지독한 술버릇 때문에 이혼한 건데 사람들은 일단 이혼녀라고 하면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곤 했습니다.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셨어요. 은주야, 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그냥 상처 많은 너희들이 서로 아껴가며 잘 사는 거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 그런 말씀을 하며 아들을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애틋했어요. 자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뭉클하더군요. 저런 어머니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이라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헌데 이번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고개를 돌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죠. 죄송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그러고는 다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네요. 밖으로 나와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 같아 또다시 기다리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가 슬쩍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은주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그냥 딱 한 가지. 그러다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유, 요즘 세상에 결혼식이 뭐가 중요하겠니? 어차피 남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특히 너희 둘은 한 번씩 경험도 있고. 예비 시어머니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준비하면서 혼인신고 먼저 하고 살림부터 합치는 게 어떻겠니? 식은 나중에 간소하게 하면 되니까. 하루라도 애를 빨리 가졌으면 좋겠거든. 그렇다고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너희들 다 적은 나이는 아니니까. 네? 예.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얘기가 오가는 것도 빠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첫 인사 드리자마자 혼인신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금방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빨리 안정되길 바라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호 씨 나이가 40을 바라보는데 애를 낳을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낳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했고요. 사실 저도 혼자 자라며 큰일을 겪다 보니 아이는 적어도 2 이상은 낳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의 말씀에 아주 반발심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 낳는 걸 서두르신다는 건 그만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뜻이라고도 생각했죠. 그러니 좋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라는 마음이 들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재호 씨랑 잘 상의해 볼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린 생각이 깊다. 재호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제야 복을 받나 보다.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굴러왔을까? 그 말씀에 재호 씨가 쑥스러운 듯 웃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명절에 외롭게 혼자 라면이나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만으로도 꿈만 같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웃음 가득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밖으로 나와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있어 저녁 장사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혼자 집에 가려고 나서는 저를 재호 씨가 불러세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화장실만 다녀와서 데려다 줄게. 아니야. 재호 씨 이제 장사해야지.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온 사람을 그냥 보내면 어머니한테 내가 잔소리 들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홀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남자친구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자기야. 뒤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돌아보니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님, 여기 자켓 두고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깜빡하고 놓고 나온 자켓을 쥐어줬어요. 저는 민망한 표정으로 그런 수연이를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연이가 재빨리 제 귀에 바짝 대고 깜짝 놀랄 말을 속삭이는 게 아니겠어요? 은주야, 주머니 안에 녹음기 있어. 집에 가서 꼭 들어봐.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제발.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자켓을 건네주는 수연이의 손까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것 같은 애타는 눈빛이었죠. 저는 얼떨결에 자켓을 받아들고 뭔가를 더 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수연이가 휙 돌아서 주방 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방금 뭐였지? 녹음기라고? 뭘 들어보라는 거지?
그때 재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걸치며 물었습니다. 은주야, 멍하니 서서 뭐해? 저는 본능적으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옷을 두고 와서 직원이 전해줬어. 다행히 남자친구는 조금 전 상황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얼른 가자. 피곤하지? 그러면서 다정한 눈빛으로 절 바라봤지만 제 눈앞엔 조금 전에 본 수연이의 다급한 눈빛만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자켓에 온 신경이 쏠렸어요. 분명 자켓 주머니에 녹음기가 있다고 했는데 대체 뭐가 녹음된 거지? 수연이는 왜 그렇게 떨고 있었을까? 수연이의 초조한 얼굴을 떠올리니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하고 무서운 생각 말이죠.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해 남자친구를 보내고 얼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잠근 뒤 자켓을 들고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정말 수연이 말대로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자 작은 물체가 손에 잡히더군요. 얼른 꺼내보니 손바닥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녹음기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 안에 뭐가 녹음되어 있길래 수연이가 그렇게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본 걸까요? 저는 천천히 심호흡하며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선뜻 누르기가 무서웠어요. 왠지 그 안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나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대로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연이의 다급한 눈빛과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잠깐 잡음이 들리더니 이내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분명 제 것임이 분명하지만 어색하게 들리는 목소리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조금 전 그 식당에서 녹음된 것 같더군요. 저와 예비 시어머니가 인사를 나누고 웃으며 얘기하던 대화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니, 수연이 도대체 이걸 왜 녹음한 거지? 어차피 내가 다 들은 내용인데? 그런데 그때 눈물을 참으며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는 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가 듣지 못하는 사이에 두 모자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된 채 재생되고 있었죠. 갑자기 손끝이 차가워질 만큼 긴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제가 진짜 들어야 할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딱 들어맞았어요. 갑자기 두 사람이 목소리를 낮춰 이런 말들을 속삭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빚이 자꾸 불어나니까 어떻게든 빨리 시작해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사채에는 손을 대는 게 아니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피곤함에 찌든 것 같은 재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늘 저에게 속삭이던 그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런 남자친구의 말에 이번엔 예비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결혼 어떻게든 서둘러야 해.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저런 애를 딱 만났나 모르겠다니까. 저런 애? 누굴 말하는 거지? 분명히 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숨을 고르며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호 씨가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재수 씨가 자기 회사 후배 중에 부모 없는 돌싱이 있다고 하길래 은근슬쩍 소개해달라는 투로 말했더니 관심을 보이더라고. 부모 형제 없는 돌싱 완전 구미가 당기더라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이건 분명 내 얘기가 맞는데 구미가 당기다니 그냥 끌렸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어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 두 사람의 대화가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진실을 밝히겠다느니 수상하다느니 시비 걸며 달려들 가족이 없잖아. 미영이 땐 얼마나 골치가 아팠니? 다행히 증거가 없어서 무사히 넘어갔지만 우리를 얼마나 물고 늘어줬어.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됐지만 분명 심상치 않은 대화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엄마, 그 얘기는 왜 또 꺼내? 그때 내가 경찰서 드나든 생각을 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그래서 이번엔 더 철저하게 알아봤다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받아치더군요. 그래? 이번엔 진짜 확실한 거지? 그때 미영이도 부모 없고 언니 하나 있는 거 외국에 산다고 해서 방심했다가 얼마나 고생했니? 혹시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봐. 괜히 골치 아픈 일 생기면 큰일이니까.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 친구들이 좀 있긴 한데 다 결혼해서 애 키우기 바쁘니 자주 만나지도 않는 것 같아. 엄마가 두 번째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해서 6개월이나 지켜본 거잖아. 남자친구가 확신에 차서 하는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옳지, 잘했다. 그럼 빨리빨리 좀 진행하자. 이제 그 인간들이 여기로도 자꾸 찾아오잖아.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있던 손님들까지 다 끊기겠어.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작업 준비 중이니까.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우리 빚이 2억인데 은주 지금 사는 오피스텔만 팔아도 그 빚은 갚고도 남아. 거기다 미영이 때처럼 보험금까지 타면 이까지 식당 2개도 더 차릴 수 있어. 거기다 은주 명의로 된 상가에서 월세도 나온다니까. 남자친구의 말에 좋아 죽겠다는 듯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뭐 그 정도야? 애가 너무 수수하게 입고 와서 개털인 줄 알았더니 돈 좀 있구나. 엄마, 내가 왜 빈털터리 계집애한테 6개월이나 투자를 해. 애가 겉보기랑은 달라. 살살 떠보니까 그 전남편한테 위자료 받은 것도 고스란히 그냥 쥐고 있는 것 같더라고. 돈을 쓸 줄 모르는 애라니까. 나야 고맙지. 그러게 말이다. 미영이 덕에 이 식당 차렸으니 이제 은주 덕에 빚잔치하고 다시 잘 살아봐야지. 보험금과 오피스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그 모든 단어를 들은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얘기를 듣고는 소름까지 돋아 혼났어요. 미영이라면 재호씨 전처 같은데 그 덕에 식당을 차렸더니 그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이제 내 덕에 빚을 갚겠다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부모님 생각에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있을 때 모자가 은밀하게 참 많은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엄마, 이번엔 교통사고 말고 다른 걸로 위장할 방법 없을까? 똑같은 방법 쓰면 경찰이 혹시 의심할지도 모르잖아. 위장, 경찰의 의심, 그 단어들이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목소리에 잔뜩 힘을 주고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그걸 여태 못 정하면 어떡해? 얼른 서둘러. 뭐 등산을 가자고 하든지 아니면 바닷가 같은 데로 끌고 가든지. 그런데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화장실에서 돌아온 제가 웃으며 떠들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세상 다정한 모자로 돌아와 저와 살갑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얼른 혼인신고부터 하고 애부터 가지라는 말이 이어지자 저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들, 박재호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안을 마구 서성였습니다. 방금 제가 들은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분명한 건 남자친구의 전처가 단순히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전처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고 식당을 차린 거였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빚이 쌓이자 이번에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희생양을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저였던 거고요. 참으려 했지만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렵게 마음을 열어 다시 만난 남자가 여자를 이용해 팔자 고치려는 악마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만남 때 눈물 흘리는 저에게 티슈를 건네주던 그 따뜻한 손길,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라 편하다던 그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기가 막혔어요. 그 인간은 저를 사랑하는 여자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세상에서 없어져도 그 죽음의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는 완벽한 먹잇감으로만 본 거죠. 예비 시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이 왜 그렇게 혼인신고를 서둘렀는지도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까 그랬겠죠? 애를 빨리 가지자고 한 것도 그냥 혼인신고를 서두르기 위한 핑계였던 겁니다. 무시무시한 진실을 깨닫고 나자 너무 서럽고 무서워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드디어 외롭게 살던 저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아야 했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소중하게 주워들었어요. 그게 악마 같은 인간들을 처단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수연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 분명 이런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게 확실해요. 그래서 몰래 음식을 나르며 녹음기를 방 안에 숨겨둔 게 틀림없었죠. 전 그제야 수연이가 왜 저를 못 본 척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모른 척한 건 단순히 창피해서가 아니었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저와 아는 사이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죠. 만약 수연이가 저한테 반갑게 인사했다면 이런 증거를 모으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와 수연이를 둘 다 경계하며 조심했을 테니까요. 수연이가 저를 모른 척한 건 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어쩐지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했던 수연이가 저를 모른 척한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 덕에 나는 목숨을 건진 것 같아. 그때까지 예비 시어머니와 박재호의 계획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이 없었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죽어도 진실을 밝히려고 나설 사람도 없었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가족 대신 20여 년 전 은혜를 갚겠다고 장담하던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수연이 덕에 모든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도 컸어요. 만약 경찰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 인간들이 내가 신고한 걸 알고 해코지라도 하면? 하지만 그때 수연이의 다급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는 오래전 은혜를 갚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저한테 녹음기를 전해준 겁니다. 제가 망설이면 그런 친구의 용기가 헛되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얼굴은 모르지만 억울하게 죽어간 박재호의 전처도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다가 날벼락을 맞았을 텐데 뒤늦게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그 사람에게도 부모가 없었다고 했어요. 대신 언니가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한 것 같은데 결국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못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때 제 손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112를 누르자 곧 침착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신고 내용 말씀해 주세요.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살인미수 신고하려고요. 아니, 미수가 아니라 살인이요. 그러니까 제 예비 남편이 전철을 사고로 위장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이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녹음 파일이 있다고 직접 들어보시면 안다고요. 상대방은 급히 경찰을 보내겠다며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간신히 얘기를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돌이킬 순 없어.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할 거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거야. 잠시 후 경찰 2명이 집으로 찾아와 녹음 파일을 확인했고 정황상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경찰서로 출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연이가 건네준 녹음기를 손에 꼭 쥐고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 앞에 서자 심장이 요동쳤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겪고 들은 일을 모조리 진술했습니다. 박재호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와 예비 시어머니가 혼인신고를 서두른 사실, 그리고 식당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녹음기를 전해줬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여러 명의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듣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비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녹음됐다는 거죠? 녹음을 하신 분한테도 연락해서 진술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처는 있나요? 아니요, 몰라요. 20년 만에 우연히 만난 거라. 그냥 식당에서 일한다는 것밖에. 형사가 끄덕이더니 자기들이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났어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수연이가 저에게 녹음기를 줬다는 게 밝혀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형사님, 제 친구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자들 동향을 파악할 거고 저희가 박수연 씨 인적사항으로 연락처 알아내서 조용히 출석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남자친구를 따돌리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어요. 괜히 밖에 돌아다니는 게 무서워서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죠. 독감에 걸려 며칠 출근하지 못한다고 한 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다시 연락해와 재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말해줬어요. 박재호의 전처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 고에게 생명보험에 먼저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혼인신고를 했고, 물론 수익자는 배우자인 박재호가 된 거죠. 보험금만 5억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그 돈으로 식당을 차렸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전하며 형사가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이 영 미심쩍어요. 배우자가 고에게 보험금을 수령했는데도 크게 의심받지 않았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음에도 단순 사고로 처리돼서 정밀 분석을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 어렵게 그 당시 보관됐던 영상을 찾아서 다시 분석해보니까 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억울한 고인의 한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뒤로 더 충격적인 형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시 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담당한 보험사 직원을 조사해보니까 그 직원이 최근에 은지 씨 명의로도 보험 가입을 위한 조회를 진행한 기록이 발견됐어요. 네? 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그 인간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대로 제 신용정보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준비한 게 틀림없었죠. 그리고 아이를 핑계로 혼인신고를 서둘러 그 보험의 수익자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 수연이가 녹음기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됐을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보험에 가입되고 홀린 듯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결국 이유도 모르고 사고를 당했겠죠. 보험과 관련된 두 모자의 음모가 밝혀지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어요. 물론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거기다 예전 사망 사고 당시 관련된 보험 설계사와 사건을 맡았던 형사를 추궁한 끝에 사건 뒤에 커다란 비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지게 됐어요. 당시 보험 설계사와 담당 형사는 각자 다른 이유로 돈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박재호에게 사건에 협조하고 눈 감아주는 대가로 각각 1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받기로 했던 겁니다. 보험금이 5억이나 되니 두 사람에게 돈을 주고도 박재호는 3억이나 되는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종의 거래를 한 세 사람이 기를 쓰고 그 사건을 은폐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짓을 하고도 탈없이 넘어간 두 모자가 저를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한 번 더 큰 돈을 만져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증거가 하나둘 밝혀지며 예비씨 어머니와 그 아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에서 두 사람의 구속 사실을 알리는 전화가 왔죠. 서은주 씨, 그 두 사람 드디어 구속이 됐습니다. 알아보니 사람까지 해코지하면서 식당을 차려놓고 장사엔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장이랍시고 아들은 바람만 잔뜩 들어서 도박과 골프에 빠지고 그 엄마라는 인간은 명품이랑 젊은 제비한테 정신이 팔려서 흥청망청 돈을 써짓긴 모양이에요. 그러니 빚은 점점 늘어가고 사채까지 끌어쓰다 감당이 안 되니까 또 같은 수법을 벌이려고 한 거죠. 역시 한번 쉽게 만지는 돈에 맛을 들이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두려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며칠 후 경찰에 가서 자세한 수사 내용을 추가로 들을 수 있었어요. 예전 사망 사고는 빗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재수사를 통해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밝혀냈다고 하더군요. 사고 전에 이미 브레이크가 손상돼 제동이 걸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뒤에는 흉악한 두 모자의 범행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쏟아지는 증거와 밤새 이어지는 조사에 지친 박재호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답니다. 인터넷을 찾아 브레이크 손보는 법을 알아내고 자기가 브레이크 라인에 구멍을 냈다고 고백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전철은 그 차를 끌고 출근했다가 변을 당한 거죠. 하마터면 저도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일을 당할 뻔했다는 생각에 아찔한 현기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을 자기 모친과 의논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허영심 많던 박재호의 모친도 아들을 말리긴커녕 부추겨 사고를 묵인하고 심지어 조종까지 한 거죠. 진실이 밝혀지며 안타까운 사실이 더 드러났어요. 당시 돌아가신 고인의 언니분이 몇 번이나 경찰서에 찾아와서 재수사를 요청한 모양이에요. 근데 뇌물을 먹은 담당자가 거부하기도 했고 급한 일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대로 사건이 종결돼 버린 거죠. 이번에 서은주 씨와 박수연 씨의 용기 덕에 예전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과 그 가족도 한을 풀게 된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무섭긴 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동생을 잃은 유가족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리고 황망하게 떠난 고인은 또 얼마나 억울했을지,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수사가 마무리되고 얼마 후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죠. 헌데 막상 법정에 서려니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죄가 밝혀진 두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게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하지만 악인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발걸음을 옮겨 법정에 들어섰죠. 그때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모치는 정면을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너무 싸늘하고 날카로워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박재호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혼인신고를 서두른 얘기, 녹음기를 전달받게 된 상황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그리고 그날 전 녹음기를 건네받고 처음으로 수연이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수연이 역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거든요.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지만 마음속으론 상대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저도 진작에 수연이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사건이 조사되는 과정이라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마 그건 수연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 진실이 밝혀지고 두 사람이 구속되길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날 저와 마찬가지로 수연이도 성실하게 증언에 임했어요. 저는 서은주 씨가 식당에 찾아오기 보름 전부터 두 사람이 운영하는 한정식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게로 매일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예전에 그만둔 직원들도 찾아와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는 일이 잦았어요. 그래서 저도 임금을 떼이진 않을까 불안했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일단 한 달만이라도 일해보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도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하루는 주방에서 두 사람이 이상한 말을 주고받는 걸 듣게 됐어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딱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때도 사고로 위장해서 그냥 넘어갔으니 별일 없을 거라고요. 그날 오후에 만나는 여자가 오기로 했다면서 둘이 웃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돈이고 뭐고 당장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은주 씨가 가게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모른 척 도망치면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탈이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고 달려나가 근처 가전 매장에서 녹음기를 사온 거예요. 그렇게 녹음기를 가져온 수연이는 음식을 나르며 아무도 모르게 방석 아래 그 녹음기를 숨겨둔 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틈에 결정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을 듣고 녹음기를 빼내 제가 놓고 간 자켓 주머니에 넣어 건넨 겁니다. 그 기지와 순발력에 법원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는 수연이에게 수의를 입은 박재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필 왜 저런 게 가게에 굴러들어와서. 그 모습에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고 재판장이 정숙하라며 언성을 높였죠. 그날 재판이 끝나고 각자 어렵게 증언을 마친 저와 수연이는 법원 밖에서 마주섰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 저희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오랜 친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수연아, 은주야.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모른 채 무슨 짓을 당했을지 몰라. 하지만 수연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20년 전에 네가 날 구해줬잖아. 이런 일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 그건 별거 아니었잖아. 그냥 내가 본 걸 말한 것뿐인데.
근데 넌 위협을 무릅쓰고 녹음까지 하고 법정에도 서고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알고 있어. 별거 아니긴. 그때 다들 나를 도둑으로 몰았어. 같이 공부하던 애들, 심지어 선생님도 나를 의심했는데 너만 내 편을 들어준 거야. 나중에 애들이 수근거리는 거 들었어. 너 말고도 그날 쓰레기장에서 운동화 본 애들이 있더라.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은 거야. 그 애들 눈 밖에 나서 자기들도 따돌림 당할까봐 무서웠겠지. 수연이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젠가는 꼭 은혜를 갚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네가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는데 그날 거기서 널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근데 내가 그 인간들 하는 말을 다 듣고 널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내가 수많은 식당 중에 하필 그 식당에서 일하게 된 게 도저히 우연인 것 같지가 않더라. 저 역시 놀라웠어요. 오래전 저의 작은 용기가 20년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하나뿐인 목숨까지 구해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혼자 세상에 남겨두고 떠난 부모님들이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 수연이를 그곳에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죠.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늘 외롭다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오랜 시간 쌓아둔 얘기를 나누며 울고 웃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얘기 나누다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근데 너 일자리는 어쩌지? 이제 그 식당 없어질 텐데. 그런 제 말에 수연이가 상관없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실 나 이참에 오랜 시간 꿈꾸던 일에 도전해보려고. 그동안 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 있거든. 정말? 작은 분식집이라도 차려볼까 해. 떡볶이, 김밥 같은 거 그 정도는 자신 있으니까. 그때 한 가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수연아, 그럼 그 분식집 우리 상가에서 해.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겨주신 상가가 하나 있거든. 거기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서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 해. 그러니까 월세 걱정하지 말고 네가 거기서 장사해. 근처에 중학교도 있고 분식집 자리로 나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수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펄쩍 뛰었어요. 뭐? 아니, 말도 안 돼. 그러려고 너 도와준 거 아니야. 당연히 나도 알지. 그렇지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실지 한번 생각해봐. 네가 거기서 장사해준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뿌듯해하실 거야. 부탁이야, 수연아. 제가 손을 잡고 부탁하자 수연이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주변 시세의 밤값이라도 임대료 내게 해줘. 한 푼도 안 받으면 나도 불편해서 장사 못해. 그래, 좋아. 그럼 반값으로 하고 대신 평생 내 떡볶이 값을 안 받는 걸로 해줘. 괜찮지? 그런 제 말에 수연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네 떡볶이는 평생 내가 책임질게. 전 그렇게라도 수연이를 웃게 해줄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주도 면밀하게 전처를 살해한 남자에게는 살인과 문서 위조로 무기징역이, 그 어머니에게는 살인 공모와 보험 사기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 밖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은주 씨, 저 미영이 언니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설프게 인사만 건넸어요. 그런데 미영 씨 언니라는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고마워요. 은지 씨 덕분에 영영 묻힐 뻔한 진실이 드러나고 우리 미영이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제가 그때 몇 번이나 경찰서에 갔는데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지만 항상 동생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은주 씨가 제 동생의 한을 풀어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친구의 도움으로 살아난 거예요. 부디 지금이라도 고인이 편하게 눈 감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일이 있고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수연이는 열심히 준비해 저희 상가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항상 부지런히 일해서 두 동생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는 수연이는
정말 부지런했어요. 매장은 늘 반짝반짝하게 관리하고 음식 맛도 좋아 손님도 점점 늘었죠. 저도 저대로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남다른 사연을 제외하게 된 친구와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죠. 비록 아직 저희 두 사람 다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진 못했지만 부디 진실된 사랑을 찾아 행복할 수 있길 서로 응원하고 있답니다.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저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축복의 말씀 한마디씩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